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3년 전보다 2배로 빨라졌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25년 전에 존재했던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은 24%에 불과하다. 25년 후에는 지금 기업 가운데 87%가 사라질 것이고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 3분의 1만이 그 가치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 기업인 존 챔버스의 말입니다. 한때 mp3 시장의 세계 1위는 국내 브랜드 아이리버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조차 아이팟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아이리버를 꼽았었죠. 그러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때 아이리버는 전자사전에 주력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아이리버 mp3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전환경태, 크라운 베이커리, 코닥, 노키아.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도 바뀌기 전에 모두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는 사람은 게으름을 부릴 턱이 없지요. 영어학원의 아침 7시 수업을 보십시오. 대학원의 야간 강의를 보십시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떨어져 공부만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조금이라도 잠에서 깨어있기를, 자전축의 굉음 앞에 쓰러지지 않기를, 변화의 상투를 잡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 공부비타민, 잠에서 깨어나 변화를 맞이하기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몰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황농문 선생님이 생각했던 최선의 삶이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선생님은 몰입이라는 기술로 어떤 것들을 해결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몰입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사실 몰입으로 들어가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이렇게 2번에 걸쳐서는요. 그래서 이제 몰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입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몰입이란 대강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중 첫 번째, 그러니까 황농문 선생님이 얘기하는 강한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강한 몰입이라는 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이라고 황농문 선생님은 이야기해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에 폭 빠져서 아주 길게는 몇 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강한 몰입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몰입을 해보려면 일상생활에서는 혹은 직장에 다니거나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그러나 효과는 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농문 선생님은 이런 강한 몰입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을 몇 달 만에 해결을 했다고 하셨으니까요. 특히 이런 강한 몰입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새로운 기획안을 쓰신다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는 경우에 이런 강한 몰입이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 몰입은요, 이렇게 강한 몰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통 일상 수준의 몰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몰입 같은 거예요.
나 오늘 몰입 잘 된다 라는 정도의 몰입인 거죠. 물론 몰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몰입이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딱 그렇게 온 오프 상태로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몰입도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높은 몰입 수준에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죠. 마치 자동차가 달린다고 할 때 정지해 있기도 하고 시속 10km, 20km, 50km, 100km로 달리기도 하는 것처럼 몰입도도 몰입 그 상태가 된다 안 된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입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 더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몰입도가 높으면 일과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 보통 수준, 일상에서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살아가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그 이야기가 유용할 겁니다. 먼저 황동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수준의 몰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기서요,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몰입에 들어가기 위한 3일 과정이라는 식의 매뉴얼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 3일이라는 매뉴얼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강한 몰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쏟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강한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통 수준의 몰입에 들어갈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설정하라입니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격을 할 때 목표면을 눈으로 겨누듯이 생각으로 그 목표를 겨누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한다. 문제가 명확해야 집중하기가 쉽다. 문제를 설정할 때에는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택한다. 난이도는 높지만 대단히 중요해서 그것을 푸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유리하다. 또 해결해야 하는 기간을 미리 정해주는 것도 절실함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몰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물음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물음이 훨씬 더 절실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대체로 왜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집중시켜서 수렴적인 사고를 유도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 집중을 분산시키는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입을 시도하는 초기에는 왜? 라는 형식의 물음으로 문제를 선정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나서 몰입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라는 분산적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어도 몰입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가 필요하다. 몰입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하기 위한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몰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몰입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면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둔다. 그리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족이나 주변의 동료, 직장 상사에게 양해를 구한다. 일단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옆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미리 차단해둘 것이 필요하다.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외부의 정보가 자신의 뇌에 입력되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해야 한다. 특히 뉴스는 자극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몰입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몰입을 시도하는 중에는 남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거나 오는 도중에 혹은 식사 중에 나누는 단순한 잡담만으로도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몰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자신이 집중하려는 문제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두는 일이다. 몰입을 위해서는 직장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독방이라든가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방에 다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등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 뇌의 일부를 대기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몰입을 할 때는 뇌 전체가 그 문제를 푸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중 일부가 다른 자극의 대기 상태가 되면 집중도를 올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땀 흘리는 운동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몰입은 극단적인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몰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할 때 하루 중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잊고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주일만 해도 기분이 한결 상쾌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며 자신감과 의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자신감과 의욕이 몰입을 시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재미있게 몰두할 수 있는 것을 택하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택하되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다. 몰입 상태에서 연구를 하던 7년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육류 위주의 식단에 채소를 곁들여서 섭취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보냈던 포스트닥 시절의 식사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포스트닥 과정을 끝내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서는 에너지가 넘쳐나서 강도 높게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몸이 지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식사의 패턴이었다. 그때부터 포스트닥 시절처럼 육류와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바꿨다. 몸은 금세 예전의 컨디션을 되찾았고 다시 강도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식사와 몰입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게다가 몰입과 거의 비슷한 상태인 삼매를 추구하는 불교의 간화선에서는 채식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육식이 몰입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몰입은 생각과 집중의 강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정말 활발한 두뇌 활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단백질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영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닌 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 완전한 몰입에 들어가는 3일간의 과정을 따라해 보자. 천천히 생각하는 명상적 사고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몰입을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에는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나 일단 몰입 경험이 생기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여러 번 몰입을 해서 익숙해지면
단 사흘이면 충분히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한번 살펴보자. 첫째 날은 잡념을 털어내고 자세를 만든다. 첫날은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해도 다른 잡념이 떠오르며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마음이 산만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계속 노력한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덜어는 설정된 문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에 진전이 없더라도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정신적인 집중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몰입 힘든 것은 이 집중이 되는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진행되는 과정을 딱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는 몰입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다른 가시적인 활동에 비유하면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모든 뇌 세포 하나씩을 이 생각으로 채워간다고 생각하거나 정상에 오르는데 사흘 정도 소요되는 등산에 비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산이 약간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산이라서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씩 저절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높은 집중도에 이르기까지는 사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마음을 여긴다.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몰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평생을 나는 이 문제 하나에만 매달리겠다라는 각오라면 더욱 좋다. 편안하게 앉은 채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잠이나 가수면 상태에 들곤 하는데, 선잠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집중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선잠이 들면 굳이 피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신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다만 생각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눕지 말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잠잘 시간이 아닌데 누워서 생각하면 깊은 잠이 들어 몸이 늘어지고 컨디션이 금세 나빠진다. 또 생각하다가 기억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에 관련되어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이 떠오르면 즉시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첫날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떠오른 아이디어가 유치하더라도 가능하면 적어두면 생각이 유도되고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제 둘째 날, 아이디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생각을 이어간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는 덜 힘들다. 잡념에 빼앗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아직도 지루하지만 첫날보다는 분명히 덜 지루하다. 아이디어들이 이따금씩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대수롭지 않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첫날에 비해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은 의식의 깊은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조다. 이런 상태의 변화는 집중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뇌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많이 지루해질 수도 있다. 생각의 진전이 별로 없는데 계속 같은 생각만 하므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몰입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괴로움은 더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어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이틀 시도한 뒤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 한잔 마시면 집중도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집중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약속이 있더라도 미루는 것이 좋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저녁 때쯤 1시간 정도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 된다. 이제 사흘째다. 생각하는 재미가 솟구친다. 셋째 날은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중단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에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생각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 정도쯤 되면 몰입에 70% 정도 들어갔다고 봐도 좋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면 몰입의 90%에 이른 것이다. 고지가 머지않았다. 계속 온몸에 힘을 빼고 명상하듯이 문제를 생각한다. 집중을 하다 보면 적어도 셋째 날 오후쯤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쓸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이제 힘든 과정은 거의 끝났다. 기분이 약간 좋아진 듯한 느낌도 들기 시작한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결 쉬워진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힘들다가 능선을 따라 걸어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어느새 자동적으로 몰입 상태가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도 당연히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몰입 상태에 들어가고 나면 조금만 집중력을 높여도 최대의 집중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다른 잡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낀다. 저녁에는 문제를 생각하다 잠이 들고 새벽이면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그러다 다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고 아침이 오면 역시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어진 문제가 자신이 의식하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실제 현실은 마치 지나가는 차창 밖의 풍경처럼 느껴진다. 몰입의 90%와 100% 상태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명확히 구별된다. 잠에서 깨어나 몇 초가 경과한 뒤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직 100%가 아니라는 얘기다. 100% 몰입 상태가 되면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잠에서 깨어 의식이 돌아올 때 이미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 문제와 함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몰입 상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한 달 동안 몰입을 했다고 하면 한 달 내내 이런 현상을 경험한다. 이런 이유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꿈을 꾸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경험만 봐도 몰입 중에 꿈을 꾸다 깨어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몰입이 50-60%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몰입 상태에서 잠이 깰 때의 또 다른 특징은 통상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의식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어두려고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일어날 때도 전혀 힘이 들거나 졸리지 않다. 몸이 가볍게 저절로 일어나지는 느낌이다. 이것이 완전한 몰입에 들어간 상태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강도 높은 수준의 몰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기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철 큰 스님은 청년 시절에 출가를 했을 때 그분은 이 멋고라는 화두를 들었다고 합니다. 화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불교는 원래 선불교 전통이거든요. 참선을 해서 그 참선을 통해 깨우침을 얻기 때문에 선불교라고 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선종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던 기억나시는지요? 아무튼 이런 선불교 전통에서는요, 각자가 고민거리, 문제거리, 질문거리 그런 것들을 하나 안고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선에 매달리는데 그 문제를 화두라고 부릅니다. 황롱문 선생님이 이 몰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이다 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의 질문에 몰입한다는 점에서요. 물론 화두는 그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두 모음집 중에서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문, 그러니까 문이 없는 관입니다. 참선을 할 때 아예 문이 없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 화두를 깨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의미에서 무문관이라는 제목을 지으신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그 무문관이란 책에는 이런 화두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것 중에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가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조주 스님이라는 분한테 다른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상한 답이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은,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까닭은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 그것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가 됩니다. 또 재미있는 다른 화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백장선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법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사람들을 따라서 법문을 듣다가 사람들이 갈 때 따라서 물러가곤 했는데요. 하루는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백장선사가 물었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 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원인과 결과할 때 그 인과 말입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기에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잘못했다가 500생을 여우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하노니 스님께서 제 대신에 가르침을 주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 대답했습니까? 그러자 백장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노인은 거기서 크게 깨닫고요.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째서 잘못된 대답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하면 어째서 맞는 대답일까요? 이것이 무문관 책에 나오는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스님들은 이런 화두, 질문거리를 갖고 각자 참선에 들어가는데 성철 큰 스님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이 멋고라는 화두를 안고 참선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 생각은 무엇이냐? 생각하는 나는 또 무엇이냐? 생각하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또 무엇이냐?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고 질문하는 이 존재는 또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 멋고라는 화두인데요. 성철 스님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 화두를 안게 되니 점차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경험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여라는 것은 하나로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정이려,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똑같다. 그 다음 단계가 몽중이려, 잠자고 있어도 똑같다. 마지막 단계가 숙면이려, 깊은 잠에 들어도 똑같다.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황농문 선생님이 몰입에 100%에 들어갔을 때라고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그 부분과 무척 비슷하지 않나요?
잠자는 동안에도 내내 그 문제를 생각한다. 그 문제가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되었건 이목고라는 화두가 되었건 그 체험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입책 어딘가에서 황동무 선생님은 이 몰입이 영성체험과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체험과 관계가 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오늘은요, 이 강한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보통의 몰입,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황동무 선생님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검색하시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지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